예,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에이다 추진단에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제 조직 이름이 대화 담당. 대화만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대화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고민하고 이것저것 정해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초고대 모델과 AI, 메타버스를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초고대 모델 쪽으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긍정론들이 있어요. 긍정론들이 있고, 예전에 비해서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향후에 어떤 것들을 사회적으로 전체로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구성 순서는 이렇게 했어요.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초고대 모델 관련된 동향은,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해서 이제 잘 되고 있었지만 걔들도 계속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새로운 녀석이 나왔어요. 트랜스포머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트랜스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였고, 이것들이 나오면서 아주 큰 대량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이걸 다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못 풀던 자연어 처리의 난제들을 얘가 엄청나게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근데 GPT-2라는 걸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는 한 2017년 정도 되는데, GPT라는 게 2019년 말에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은 집중을 받았었죠. 이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이제 가운데 범용성이라는 요 사진이 그걸 구글 AI 블로그에서 따왔는데요. 8빌리언 모델 파라미터에서 요만큼 할 수 있었던 일이 62빌리언? 그러니까 점점 더 크기가 늘어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연어 처리에서는 고유명사를 찾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글하는 게 어떤 거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논리로 분석을 했는데, 얘는 통계 모델이 알아서 그런 걸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요거는 요렇게 풀어야 돼, 요건 요렇게 풀어야 돼, 앞에 몇 가지 샘플만 보여주면, 얘는 OX 문제야, 얘는 긍정, 부정 맞추는 문제야, 그 몇 가지 샘플만 보여주면은, 그 다음엔 얘가 다 알아서 모델을 재학습시키지도 않아도 그런 문제들을 다 자기가 풀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저는 레이블 비용의 최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음성 데이터건 영상 데이터건 사람들이 다 일일이 모아서 수동으로 이게 얼굴 부분이고 이건 누구고, 그다음 음성도 다 무슨 말 했는지 기록을 해줘야 되고, 이런 레이블 비용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 레이블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자기 부분을 딱 없애버리고 요거 원래 뭐가 있었는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필요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투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힘을 다 얻어서 어떤 범용성을 뜯는 강력한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논문 내용 중에 On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Foundation 모델이라는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100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이게 향후에는 이게 스탠포드에서 분석한 최근 트렌드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런 텍스트, 이미지, 이게 되게 놀라운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그전에는 언어에서 이제 좀 집중을 받아서 많이 쓰고 있지만, 요즘은 영상, 얼굴 인식,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모든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점점 더 높여나가는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옛날에는 음성인식 모델은 다른 모델, 그러니까 TDNN이니 다 각자 CNN이니 다 전통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하나로 다 합쳐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에는 얼굴 레이블 비용 따로 그 다음에 음성인식 레이블 비용 따로 있었는데, 이게 다 통합으로 된 레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레이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기초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갖고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 된 겁니다. Q&A도 되고 센티멘트 분석도 되고 요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넣어주면 거기에 무슨 이미지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형태로 향후에도 발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범용성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범용 모델에 굉장히 버즈가 많으면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웹데이터들을 엄청 잘 크롤을 해놔가지고 걔를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족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얘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모자라요. 그래서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페이스북이니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한 몸이죠. 이런 국내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LG, 저희, 카카오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연구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이 성능을 따라오기 그거의 그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는 이제 경쟁적으로 모델 사이즈를 크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네이버 하나 있으려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들어봤던 기업들,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자존심 싸움하는 대결들 이런 걸로 나 돈 얼마 썼어 이거 자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데이터를 모아서 경쟁적으로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옳은 방향이냐? 얼마 전에 나온 페이퍼들을 보면은 모델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 사이즈가 있다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좀 증명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규모 대기업들의 위주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반면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이거 엘레우테라.ai 여기에서는 이제 비영리 단체들 야 어떻게 너희만 다 독점할 수 있냐 이거에 반하는 오픈소스 진영이 연구를 이제 참여를 해가서 자기들이 공개한 자기들이 썼던 데이터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다 오픈해 버립니다. 오픈해 버려서 GPT가 잠깐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료화 논란이 있으면서 닫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쓸 수 있도록 네오 GPT라는 걸 열어줬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금은 스테이블.ai와 오픈소스 진영의 초거대 모델 진영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곳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즘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굉장히 요즘 생성 모델에 핫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도 개발 다 오픈해버리고 여기에 썼던 데이터도 다 오픈해버리고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데이터 라이언DB라고 했고 5억 장이 넘게 지금 오픈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한꺼번에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를 보면은 AI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모토로 오픈 진영의 대표로 하면서 어떤 기술 독점화를 좀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많은 인프라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고대 모델을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멀티모달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고대 모델이라는 것은 벌트, 이게 미국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이름을 다 따서 어니라든지 벌트라든지 엘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벌트는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금 구글 검색에 많은 부분을 벌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GPT라는 녀석이 오른쪽에 보이죠. GPT가 나오면서 GPT-2라는 녀석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얘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공개할 수 없어. 이러고 오픈AI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난 다음에
GPT-3라는 게 19년도에 나올 때는 나는 구조 바꾼 거 하나도 없다. 알고리즘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파라미터만 늘리고 데이터만 엄청 넣었더니 그 전에 못하던 걸 엄청 다 해내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샘플들을 쭉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몇 개 써보고 그 API를 써보고 나더니 다들 아주 사람이 이게 작성한 거 아닌가 이런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 아 이제 범용 AI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 범용 목적의 어떤 모델 하나가 있으면은 퀘스천 앤서 그 다음에 뭐 번역, 요약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분야는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말로 하는 코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셋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코딩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관련된 벤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성과 관련된 얘기들이라서 아직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도 GPT-3라는 거를 적정한 규모로 학습을 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화 이 A-라는 서비스에 넣어서 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대화의 모습들이 이제 정해진 답변이 나갈 때도 있고 뭐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이제 GPT-3의 결과를 여기다 노출시켜 갖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자유 대화가 돼야 된다. 예전에 저도 이제 누구라는 서비스를 담당해서 기술 개발했고, 근데 누구라는 서비스에는 대부분 명령을 하면 복종하는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라, 아니면 뭐 TV를 켜라, 이런 식으로 복종의 녀석이었다면은 내가 그 어떤 대화라는 거는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맥락을 이해해서 그 전에 했던 얘기까지 이해해서 다음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GPT-3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GPT-3를 대화에 적합한 모델로 튜닝을 해서 A-라는 서비스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성 대화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누구에서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목적성 대화랑 그 다음에 일반 대화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목적성 대화를 안 하고 일반 대화를 하더라도 눈치 빠른 사람도 알아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언어에서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은밀하게 저기 밑에 추천으로 제시를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편향되지 않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에 가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굉장히 그 세이프티 필터라는 걸 만들어서 세이프티에 조금이라도 걸릴 것 같은 모델은 그러니까 대화는 다 쳐버렸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편향된 대화를 걸러주는 모델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가치를 만들어서 저희 그 앱에도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예를 들어 국물 요리 추천해봐 그러면 날씨 쌀쌀할 것 같으니까 국물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짬뽕을 좋아하고 짬뽕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 마라탕도 좋아요. 뭐 4명이 먹을 때 사이드 디시로 뭐가 있을까? 그러면 탕수육 최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맥락에 맞는 답변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눌러서 내가 말로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참고 그러니까 그 대화라는 게 우리가 일상 대화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대화는 감성 대화 아무런 답변을 해도 되는 감성 대화가 있고 근데 잘 해야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결과를 어떤 사실적인 정보로 제공해서 사람한테 유익한 가치를 줘야 되는 인포메이션형도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형 날씨를 알려달라면 진짜 날씨를 그 춘천 날씨 알려달라 그러면 춘천에 있는 날씨를 정보에 액세스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태스크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개를 다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초거대 멀티모달 모델인데요. 멀티모달도 상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하나에 텍스트, 영상, 음성이 다 들어가서 학습되면은 얘가 그거를 사람은 하나로 인지해서 뭔가를 이해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모델도 내가 시각적 정보, 음성 정보, 그다음 텍스트 정보를 같이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종합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린 거고, 그거를 아까 언어 모델에서 개발됐던 트랜스포머 모델을 똑같이 그 다음에 영상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텍스트에다 알트 텍스트라고 이미지를 설명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다 갖다 학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전에는 영상 인식할 때 개랑 고양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하려면은 얼굴 인식 검출기를 다 만들었고, 검출한 다음에 걔가 뭐다라고 분류를 하는 굉장히 단계가 복잡한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진 하나 넣어주면 거기에 뭐가 있고 걔가 뭐 하고 있고 까지를 쫙 다 설명해줘요. 그런 것들이니까 모든 복합적인 사건 전체를 이 트랜스포머라는 녀석이 그냥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델 하나 나온 거예요. 모델 하나 나온 거일 뿐인데, 얘가 생성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딥페이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이지만 가짜 얼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 계열이 아니라 겐이라는 다른 계열의 이제 모델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의 실제 존재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리트리벌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찍어놓은 사진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진을 골라오는 거고,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사진이 없으니까 모델 보고 네가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지가 모델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팅 오브 ship on the ocean 하니까 이건 찾아온 사진이고, 이쪽 오른쪽 거든 모델이 그려낸 겁니다. 화풍 바꿔봐 그러면 바꿉니다. 그냥 그걸 그려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글도 지어내라고 하면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얼굴 그려봐, 이게 좀 사람 얼굴이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런 것들은 좀 못 그려도 그려내긴 하는데, 사람 얼굴은 사람 자체가 사람 얼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생성 모델의 최종 소비자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글도 사람이 읽고, 목소리도 막 변형을 해서 딴 사람 목소리를 하는 그것도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그림도 영상도 이미지도 다 사람이 소비하는 건데, 사람은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허용 한계치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우주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말 타고 있는 비행사를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픈 AI라고 써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달리라는 모델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모델이 굉장히 크고 데이터가 오히려 그 GPT-3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들 와 진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얼마 전에 공개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픈 진영 아저씨들이 그냥 디퓨전 모델이라고 얘를 안정적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알고리즘과 모델을 만들어서 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모델이 생산해내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은 민감할 수 있지만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가상 이미지 같은 것들은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좋은 퀄러티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부분을 바꿔서 그 편집기 보면은 머리 색깔을 뭘로 바꿔줘.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무슨 어떤 형태의 넥슬리스를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텍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바꿔줍니다. 옛날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델도 엄청 컸는데 이건 서빙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업계가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직접 생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좋은 퀄리티 있는 것들을 걸러내야 그 다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내로 그냥 거의 그 터치 없이도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 옳고 그르고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컨텐츠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초거대 모델들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이렇게 에이다 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고난기 같은 맨날 욕먹는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세이프티 이슈, 헐루시네이션 문제, 그 다음에 메모리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대화는 깊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이프티 이슈는 뭐 파리 파켓트 저는 별로 세이프티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 케이크 비싸잖아. 뭐 애플이 좋아 삼성이 좋아 그러면 요즘은 애플이지 이러면 삼성에서 또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거짓말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대 모델이라서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말을 하지만은 그 사실성 자체는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뭐 예제를 통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올림픽 보고 있어? 그러면 김연아가 김연아를 땄대요. 김연아 은퇴한 지가 언젠데. 근데 과거 데이터로만 학습이 돼 있으니까 김연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자기가 저희 실제 겪은 예제들을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다 이래서 바꿨죠. 그리고 일관성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메모리가 없으니까 등산 좋아한다 그랬다가 안 좋아한다 그랬다가 이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와의 뭔가 끈끈한 게 생기려면은 계속 그게 일관된 뭔가를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이슈가 쉬운 이슈냐? 쉬운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챗봇들은 다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얘는 그냥 유대인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해서 오픈한 지 이틀 만에 닫았죠. 그 다음에 이루다도 한 달 만에 닫았죠. 요즘 제 폰에서 잘 쓰고 있지만은 이게 다 세이프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상의 인간이라도 감정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대표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 세이프티 이슈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어놔서 심지어는 재미가 없는 수준까지도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성 이슈, 이걸 헐루시네이션, 신기루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논문 AI를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얘가 하도 유려한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러면 사실성 있는 걸 엄청나게 학습해주면은 사실적인 얘기만 하지 않을까? 사실적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얘도 3일 만에 폐쇄했어요. 지금 며칠 되지 않았어요. 뭐 한 일주일도 안 된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과학기술 기사, 웹사이트, 교과서, 강의 노트 이런 사실적인 얘기만 갖고 사실적인 것만 물어보게 만들었어요. 유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답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시 검증하려면 또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3일 만에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성 문제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구글이랑 메타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 검색을 연결합니다. 검색을 연결해서 검색한 내용으로 구글 내용을 보시면은 검색한 내용으로 결과를 계속 바꿔요. 이거를 3번을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줍니다. 항상 그런데 이게 워킹을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내용에서도 우리 블로그 보면 어떻게 편파적인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 음식점 맛있어. 그러면 돈 받고 한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 기반은 사실이지만 사람한테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색 결과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자기들 지식 체계를 항상 정적인 지식과 변하는 지식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정적인 지식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뭔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빅이랑 연결했어요. 그래서 빙이랑 연결해 빙이 구글보다 검색 성능이 떨어져서 메타가 훨씬 더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거대 모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와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다음에 그 가상인간도 하고 있잖아요. 생산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명 이게 얼마 전에 국감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여리지와 아이린이 차이가 뭐가 있냐. 이쪽이 여리지고 이쪽이 아이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잘 만들어서 생성해 봤더니 왼쪽 인간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그리고 실제로 여리지라는 그 캐릭터가 만약에 아이린이 했던 뭐 소주 광고니 이런 걸 다 이 친구가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초상권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실제 물건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많은 문제들이 그게 실제로 존재하건 그리고 얘는 심지어는 거짓말도 유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세상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혼란하지만은 더 많은 기회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 동영상 출판, 검색, 커머스, 제조, 금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위에 4개의 영역은 생산의 영역이에요. 뭔가 그 전에 창조적인 인간이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네가 생각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라는 걸 대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전체 결과물이 어떤 그 굉장히 좋은 방향, 생산성의 향상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다 대체할 거냐? 저는 영원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사실성 이슈와 거짓말 이슈는 반드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걸러내주고 가야 돼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형태의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인간을 대체하겠다? 이거는 뭘 계속 어떤 형태의 모델이 또 새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할 일이 계속 변할 뿐이지 여전히 할 일은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상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제조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도 해보고 잘못된 점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사이클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메타버스 공간이건 아니면 실제 우리 업무 프로세스건 이거 관련 없이 어떤 도움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냈나요? 아니에요. 아직은 구글도 벌트라는 게 나와서 검색에 적용하는데 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지만은 내가 뭔가 또 수동으로 해줘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 변화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구글조차도 이 거대 모델을 갖고 지금 몇십억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인 문제는 최대한 우리는 사실적인 걸 잘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답변과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기술, 이런 것들이 아예 트렌드가 아예 이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아까 보셨듯이 모델 크기만 무지하게 크게 하는 그 트렌드가 있으면 항상 그 반대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제 모델의 크기는 클 만큼 컸다. 이제 좀 줄여보자. 그런 트렌드. 그리고 AI 반도체도 그 중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산의 효율화를 위한 그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 전에까지는 모두 다 엔비디아 GPU만 엄청나게 사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용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그전에는 이제 연구자들이 뭔가의 지식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는 이 알고리즘이 적합할 거야 라는 거를 최적화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피처를 어떻게 뽑고 이거를 했던 시대가 였었는데, 이제는 모델을 배포하면은 최종 서비스단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는 이거야 라는 거를 보여줘가면서 조금만 학습시키면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로서의 가치보다는 데이터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럴수록 이제 어떤 기초가 되는 기반 모델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뭔가 이건 어떤 오픈 API 서비스로, 그다음 제너럴 AI를 서비스 형태로 쓴 만큼만 내가 돈을 받겠다는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모델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연결형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인식은 음성인식 데이터만 보고 영상인식은 영상인식 데이터만 봤는데, 이런 것들이 비디오 컨텐츠 안에 이런 것들에 컨텐츠에 다 한꺼번에 녹아 있거든요. 사람은 그걸 한꺼번에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리레이블링을 할 수 있거나 리레이블링을 효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모델 줄이고 데이터 점점 많아지고 그런 걸 압축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